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예, 그럼 지금부터 사주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학의 역사는 바로 음양오행설의 역사가 되고, 음양오행설의 역사는 동양 사상과 동양 문화에 대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양 사상과 동양 문화를 칠 때 동양의 중심이 되는 그 중국의 그 왕조 변천사를 통해서 동양의 역사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히 중국의 역사 발전을 통해서 우리 사주학의 역사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는 BC 2300년경에 한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나라까지 오면서 주나라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점의 제왕이라는 주역이 성립된 것이 바로 주나라가 얘기죠. 주나라를 통일한 무왕의 아버지 문왕에 의해서 주역이 이론체계를 정립시켰고, 그 다음 공자님께서 거기다가 설명서를 붙임으로써 아주 유명해진 그런 책이 된 것이죠. 다음에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때 학문이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이 중국이. 이때 전국시대 말에 제나라에 직하학파라는 곳에 취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직하학파에서 음양오행설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양오행설이 결합돼서 정확한 이론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그 제나라의 취연으로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쭉 밑으로 내려와서 한나라, 다음에 당나라에 이어중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주학으로서는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서적이 되고, 바로 우리가 당사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내용인 겁니다. 즉, 그 이어중에 대한 근거는, 그 이어중은 당헌종 때 전중시어사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 상당히 유명한 학자, 한유라는 학자가 묘비명에 그 원래 이어중 선생은 학문을 좋아하고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륭, 화복을 알아맞추는데 틀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던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나라 와서 소기라는 사람이 오행대의로서 오행체계를 정립시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북송시대에 서자평이 낙록자 삼명소식부주, 여기서 낙록자라는 것은 사주학의 그 원조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일설에는 전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낙록자 삼명소식부주라는 책을 쓰면서 바로 그 서자평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주명리학의 역사가 바뀐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이어중 선생이 만들어놓은 사주학은 생년, 월, 일, 시 중에서 주로 년을 위주로 해서 그 운명을 감정했었습니다. 물론 옛날 시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구도 적고 집안의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집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주에서 연이 의미하는 것은 그 집안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집안을 의미하죠. 그래서 연만 가지고도 이렇게 운명 추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때 서자평 선생이 바로 일간 위주로 사주학의 흐름을 다시 잡은 게 되죠. 이전까지의 모든 학문들은 연, 월, 일시일 때 연간을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 추론들의 내용이, 주체가. 그런데 서자평 이후로는 일간 위주로 학문을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즉 생, 년, 월, 일, 시 네 개를 가지고 운명을 추론한 모든 학문을 큰 범주로 볼 때 사주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학 중에서 그 기준이 연간 위주냐 또한 일간 위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간 위주로 하는 것들을 바로 자평명리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현재 하는 모든 학문들이, 사주학의 거의 대부분들은 바로 자평명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평명리의 한 분야가 됩니다. 자, 그 이후 남송 때 들어오면서 서대승이 연해자평이라는 사주학의 종족기억되는 어떤 책을 짓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유명한 그 적천수라든가 삼명통이, 그다음에 명리정중 등 그 고전들이 그 명나라와 그 청나라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석영 선생님이 사주첩경이라든가 독일 박지환 선생님이 명리요강 같은 그런 명리서적이 현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주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고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 아니 보는 것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차갑고 덥고 뜨겁고 먹고. 인류 최초의 어떤 문명과 지식이 있기 전에 인류 최초의 그 사람들이 뭔가 느끼고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일단은 해가 뜨면 밝은 낮이 되는 것일 거고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들의 기준을 잡은 것, 이것이 바로 음양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학문적인 그 기원 자체도 해가 지는 그 해가 질 때 보이는 모습, 즉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산이 있다고 칩시다. 산이. 그리고 여기는 계곡이 있다고 칠 때 산 같은 경우는 이 산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물론 해가 지는 쪽이 어떻습니까? 햇빛이 드는 쪽이 남쪽이죠. 이렇게 산의 전면, 태양이 보이는 쪽, 해가 드는 쪽을 우리는 양이라겠고 이렇게 그늘이 진 쪽을 음이라고 한 것이 학문적인 음양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것은 산이고 계곡은 자, 산은 남쪽이 양이고 북쪽이 음이죠. 그럼 계곡은 남쪽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계곡은 반대로 남쪽이 음이고 북쪽이 양이 되죠. 왜? 계곡은 북쪽이 태양이 빛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해하시겠죠? 산은 북쪽이 음이고 계곡은 북쪽이 양이 됩니다. 이것이 음양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기원이 되면서 최초의 성립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상대되는 두 가지 현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상대되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봅시다. 적군과 아군, 너와 나, 남자와 여자, 이렇게 상대되는 두 가지 흐름을 음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양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행동적이고 강하고 적극적인 면을 양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잡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좀 더 수렴적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음이라는 개념으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볼 때 지구에서 가장 잘 관측되는 게 뭡니까? 태양과 달. 그래서 태양을 양으로 칠 때 태양은 강하고 밝은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거와 상대되는 달을 음이라는 개념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음이라고 치고, 자, 우리 지구 주위에 도는 게 또 뭐가 있다겠습니까? 수성, 그렇죠? 수성 뭡니까? 수성, 금성, 그다음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오행성. 그 뒤에 천의 명이 있지만 그 예전에 고대 사람들이 즉 천체 만환경 같은 게 발견되기 전에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별은 태양과 달 그리고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5개의 별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바로 오행의 이론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오성수리학에서 오행이 여기서 기원했다, 오성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오행이 오성에서 기원했다기보다는 오행이란 이론이 성립된 걸 가지고 바로 그 오성에 적응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총 몇 요일입니까? 7요일이죠.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에다가 바로 음으로 불리는 월, 그리고 양으로 불리는 일이 뭡니까? 태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양과 달과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이렇게 해서 총 5성과 이 태양과 달 합해서 우리가 7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도 그 일주일 7요의 단위로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것이 음양 오행설의 좀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음양이라는 관점을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밝고 힘이 있는 개념, 밝고 힘이 있는 개념을 양이라고 치고 이렇게 어둡고 약하고 이런 개념들을 음이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친다면은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는 양의 나무다. 그리고 부드럽고 하늘하늘 거리는 나무는 음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또 대입을 시켰습니다. 불을 가지고 친다면은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은 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불은 음이다. 또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막 힘이 강한 걸 양으로 치고 힘이 약한 걸 음으로 치는 거죠. 그렇듯이 엄마는 아빠는 양. 이것이 음양의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음양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우리 이진법처럼 좋았다, 나빴다는 반복의 패턴을 음양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으로 좋았다, 나빴다는 반복의 패턴이 그냥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일정한 틀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오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행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오행은 우리가 지구로부터의 순서가 되는 오행성의 순서는 수, 금, 화, 목, 토가 되지만 오행의 순서는 이거하고 또 다르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목화토금수와 오행, 목화토금수와 오행 그리고 음과 양 이것으로서 우리 사주학을 공부하는 모든 기본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음양 오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목이라는 개념들은 뭡니까? 목은 목이 무슨 목입니까? 한문으로 칠 때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목요일의 목이고 나무를 의미하는 목입니다. 자, 나무를 의미하는 목을 썼다는 자체는 이 목이 나무와 뭔가 어떤 의미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무의 기상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이렇게 쭉쭉 뻗어지는 기상이죠. 나무는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 잘 자라게 됩니까? 예, 나무는 봄에 잘 자라게 되죠. 자, 봄에 잘 자라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기상을 가진 것이 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됩니다. 그리고 통상 볼 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꽃이 피죠. 이 꽃이 핍니다. 환하게 벌어진 꽃이 피는 것들 이렇게 환하게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밝은 걸로 얘기합니다. 꽃의 색깔이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꽃은 뭡니까? 주로 빨갛고 밝은 색을 많이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 빨갛고 밝고 불 같은 의미한 화, 즉 이 화의 의미는 바로 불을 의미하죠. 화의 의미는 불을 의미합니다. 즉 오행에서 화도 이 불의 습성과 뭔가 많이 닮아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토는 뭡니까? 이게 무슨 토자입니까? 예, 흙토자가 되죠. 흙토자. 흙토자는 흙은 뭡니까? 땅이라고 합니다. 대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흙이고 뭐든지 우리 인간이 태어나 나온 것도 흙이고 돌아가는 것도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죽으면 묻히는 것도 흙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가려두고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흙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개념은 모든 것의 근본을 의미하고 아까 중국의 역사에서 황제 시대 혹은 우리가 한의학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황제내경할 때 이 황제의 누를 황자라는 개념들은 바로 토에서 유래한 겁니다. 토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토의 의미가 색깔로 칠 때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황이라는 의미가 토의 의미를 갖고 이것이 모든 것의 제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행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토는 목화토금수의 하나이면서도 동등한 하나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네 개를 통괄하거나 혹시 도와주거나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진 게 토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알아봅시다. 금은 뭡니까? 무슨 금자입니까? 예, 쇠금이라고 표현하죠. 쇠나 철을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주학에서도 금은 어떤 돌이라든가 큰 바위 내지는 쇠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바위와 쇠덩어리는 부드럽습니까? 날카롭습니까? 예,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또한 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는 무슨 숫자입니까? 예, 물숫자죠, 물수. 자, 물수. 즉, 물을 수라고 우리는 오행에서 명명합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 중에서 바로 수가 물하고 가장 가까운 특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과학에서 인류나 생명체가 태어나는 모든 역사 내지는 근거를 어디에 봅니까? 물입니다, 바로. 즉,
물이 있었다라면 거기는 생명체가 있었다.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었다면 그때는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근거할 정도로 모든 생명의 근원을 우리는 수라고 합니다. 지금 과학에서 밝혀진 것이죠. 서양 철학의 창시자, 즉 밀레토스아파의 창시자인 탈레스도 그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오행에서도 물의 역할은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죠. 자, 그러면 목화 토금술을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